글로벌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환율은 장중 1,430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매각 금액은 2조 원대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두 번째 인수에 나서는 한화그룹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급등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환차익이 기대됩니다. 반면 달러 부채가 많거나 주요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와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LH 공공택지 물량 중 40%를 5개 건설사가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화그룹이 선정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2조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이 12조 원에 달해 헐값 매각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되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인수 예정자로는 한화그룹이 선정됐습니다. 경영 및 재무 역량이 검증된 국내 대기업 계열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화그룹이 인수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한화그룹이 자금을 투입하고 신주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거래가는 2조 원, 방식은 통매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본 투자 유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2조 원의 자본 확충으로 향후 부족 자금에 대응하고 산업은행은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고 주가가 매입가인 4만 원대로 올라서면 투입한 공적 자금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게 될 경우 헐값 매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11조 8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강 회장은 한화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미일 뿐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경쟁 입찰을 통해 한화그룹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령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감하게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경영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민간 주인 찾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부터 3주간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한 입찰 의향서를 받습니다. 강 회장은 올해 안에 최종 투자자를 선정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결합과 방산 심사 등을 포함해 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한 차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번 인수에 뛰어든 건데 기대되는 효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가장 큰 인수 시너지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방산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시너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2조 원가량으로 한화그룹에서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계열사의 면면을 보면 어떤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산 분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각각 1조 원과 5천억 원,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한화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세 곳이 1,0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도
이 방산과 일반 조선, 친환경 에너지에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친환경 에너지 이 세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먼저 방산 분야 협력이라면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한화와 대우조선 모두 이 방산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먼저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볼 텐데요. 잠수함과 함정, 건조 등에서 해양 방산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를 했고요. 역시 잠수함인 장보고함 등 잠수함 22척을 수주 및 건조를 했습니다. 이 호위함 등 우리 해군 내 주력 잠수함과 함정들을 건조를 해왔고요. 현재는 2,000톤급 중형 잠수함과 3,000톤급 대형 잠수함까지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방산 분야에서의 어떤 대우조선의 강점을 흡수할 수 있다. 한화그룹이 이제 자주포와 레이더 쪽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상 쪽은 어떻습니까? 이 한화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전투체계, C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해군의 해군 함정에 사실상 100%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군 사업 현황을 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해군 함정 엔진, 그리고 한화 시스템은 차기 호위함 전투체계, 해양 무인 체계, 소나 체계 등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군 함정은 일반 상선과 달리 이제 가스터빈 엔진으로 급가속이 가능한 특수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제작을 하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투 체계와 시스템 등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소나 체계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중 음파 탐지, 이 잠수함 등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 청상어나 해성,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등 해상 전투를 위한 발사대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시너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조선은 함 건조 그리고 한화는 함정의 두뇌나 엔진 무기 체계 서로의 영역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한화는 육해공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 방산 기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해군 쪽 말고도 그 육군과 공군 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예. 많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육군에서는 이 현재 K방산 수출을 이끌고 있는 K9 자주포가 있고요. 예. 공군에는 전투기 엔진과 A사 레이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의 발사대도 한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우조선 인수가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화는 이 기존 우주와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보수, MRO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방산에 이어서 그린 에너지 쪽도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그 한화그룹이 지난달에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을 시켰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산과 그린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린 에너지는 이제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액화 천연가스 LNG 분야에서 시너지를 특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LNG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통영 에코파워가 발전하는 사업 구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은 LNG 해상 생산 기술과 LNG 운반선 건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과 운송 그리고 발전까지 밸류 체인이 구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각 가격이 또 논란입니다. 물론 한화 쪽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2조 원대 매각가가 적정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한화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과거 이제 한화가 2008년에 인수를 추진했었는데 당시의 가격이 6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이 2조 원이니까 당연히 싼 가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여기다 현재 이제 조선업이 호황을 뜻하는 빅사이클의 초입에 있다는 점 등이 꼽히는데 대우조선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량도 2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 가량이 됩니다. 네. 대우조선이 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받고 올해 1, 2분기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자가 올해도 유력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또 협력사 노조의 도크 점거 사태에서 봤듯이 내부 조직을 다지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일 테고요. 이번 대우조선 매각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매각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2조 원이 만약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싸다면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2조 원이란 가격은 결국 시장에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정말 2조 원이 헐값이면 자연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상황도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일단 앞서 얘기했던 이 대우조선 매각 관련해서 좀 증권가 반응이 궁금한데 주가가 지금 뭐 양측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매각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인수 주체와 관계없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 관련 기대만으로 어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매각 방식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주 가치가 크게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이 매각과 어떤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어떤 뭐 아시다시피 노조도 있고 뭐 어떤 사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하루만 13.41%가 오른 24,950원에 거래를 마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솔루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보기 드문 숫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사실 뭐 코스피 3% 하락 참 보기 드문 숫자인데 평소에 이거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오늘 장? 네, 뭐 거의 검은 월요일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오늘 장은 이 달러 폭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31.3원을 기록했고 무려 오늘 하루만 22원이 올랐습니다.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했고요. 단적으로 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82를 기록 중인데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부채질 속에 이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3%가 넘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5% 넘게 하락하면서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등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초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의 동향에 상당히 특별한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 주식 선물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모두 15만 2,284건을 오늘 선물 계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까지가 주가의 어떤 하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감세 정책 부분하고 이탈리아 뭐 극우 총리가 선임이 되면서 여기에서 오는 뭐 우려점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지난 FOMC 결정의 어떤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조에는 뭐 변화 같은 게 감지되거나 그러진 않죠. 맞습니다. 지난주 FOMC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아주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 연준의 방향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연준의 어떤 긴축 경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아직 인플레 정점이 안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고 또 달러 초강세도 발생 중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입장이 명확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잠재울 어떤 기미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잠시 뒤부터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잔 콜린스, 라파엘 보스틱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3명 모두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통상적으로 FOMC 이후에 여는 총재들이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이 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달러의 강세를 잠재울 재료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달러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들이 좀 많습니까? 강달러의 어떤 이런 강달러를 약화시킬 요인이 없다 보니까 적어도 연말까지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이 1,140원대가 이제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이른바 환율 1,4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예. 당장 이 달러 가치를 올릴 요인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유로 달러 환율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유로가 지금 초약세입니다. 러시아 이제 일부 동원령 그리고 에너지 리스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페리티라고 하죠. 지난달부터 이제 1유로가 1달러와 같은 그런 이 페리티 상황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1달러가 보시다시피 0.97 유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영국이 갑자기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마치 신흥국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탈리아에서 이 지금 극우 이 조르자 멜로니 극우 총리가 지도자에 오르는 등 이 어떤 유럽 전역에 포퓰리즘이 감돌고 있는 이런 분위기 또한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고 또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회복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달러 보유 현상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매도 포지션을 더 부추기면서 주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 경기 부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 중인 글로벌 부채까지 해서 주요국 통화 가치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 중입니다. 네.
이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 빼고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무너지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나라가 어디냐 이걸 좀 잘 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강달러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죠. 유로화가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마침 관련 이슈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로를 아마 가장 주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유럽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에 나섭니다. 유럽 전역에서 급격하게 확산 중인 이 금리 인상 대열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예정인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로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들로는 앞서 이제 20일에 리가르드 총재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발언에 대한 것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어느 정도일 것이냐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매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나올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네, 환율 1,400원대 올라선 게 지난주 얘기 아닙니까? 지금 1,430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뚫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업들 파장이 엄청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이 성장 중심의 기업들 그리고 해외 수익이 큰 기업들이 좀 어떤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을 좀 잡아먹기 때문에 어떤 뭐 차입 부담까지도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금융업계에도 여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또 브룩필드 운용이 이 IFC라고 하죠.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 매각건에 관련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됐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양측은 이제 거래에 끼어 있던 2천억 원 정도의 이행 보증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둘러싸고 또 소송까지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속에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판매 대금을 달러로 지급받는 어떤 뭐 자동차나 조선업계 이런 곳들은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업종도 또 이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러나 해외 결제가 잦은 항공이나 철강 등의 업종은 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또 뭐 태풍으로 이렇게 각각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은 만큼 더 큰 어려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 기자가 얘기한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례도 높은 환율 때문에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분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고환율 또 뭐 고금리 이런 것으로 인한 대출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지금 원래 결제 대금일이 다가왔었는데 그걸 결제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배 기자가 볼 때 지금의 환 리스크에 가장 피해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업종은 항공주인 겁니까 역시? 아무래도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유류비나 또 뭐 리스료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달러 뭐 결제할 일이 많다 보니까 리스크에 많이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순외화 부채가 35억 달러입니다. 35억 달러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적용 환율은 괄호하고 올해 6월 기준인 1,292.9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오늘과 비교하면 138.4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단순 계산해보면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의 부채가 늘었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업계 상당히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 대한항공 측은 원화 고정금리 차입을 최대한 추진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만으로 손실이 5천억이 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사실상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라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지 싶습니다.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 이 한미 통화 스와프 건에 대해서 경제 수장들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새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은 5%.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중국 위안화 등 주요국의 통화 가치도 떨어졌지만 원화보다는 낙폭이 작았습니다.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절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외환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구두 개입과 같은 미세 조정에만 나서던 정부도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대외 요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국내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개입에 나서 환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선사들이 선물환을 팔기 어려워 달러 공급이 줄고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선물환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환당국이 직접 매입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수주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조선사는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수주 때보다 낮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일단 은행으로부터 일정 환율에 따라 원화 자금을 당겨받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데 최근 달러 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은행이 선물한 매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거나 기업과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외환 보유액의 2배 수준인 7,4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민간이 이러한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약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환당국의 수급 안정화 방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제성 없이 인센티브만으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 매각을 활성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사들이 선물한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발표됐지만 미 연준의 긴축과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위세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1,43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달러 매수 심리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럼 달러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불안 심리가 상당히 고조돼 있고 파운드화가 막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혼돈이 왔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은 과거 위기 때마다 안전판 역할을 해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엔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합을 달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봐도 이 전제 조건이 맞지 않은데 한국이 왜 달라고 하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자세일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미국 재무당국과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가동을 합의했지만 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높아진 환율에 기업들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취재들을 해보니까 지금 업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환율 부담이 좀 실제 좀 느껴진다고 하던가요? 네, 그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그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의 효과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 기대감의 크기는 좀 그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서 달랐는데요. 네. 다만 이제 신작 발매를 앞두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게임 업계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박 기자는 어땠습니까? 네, 식품업계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나 진정되다 싶더니 환율 부담이 커져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식품 기업들은 소맥이나 옥수수, 대두, 원당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옵니다. 이 소맥은 밀을 의미하고요. 네. 대두는 콩, 원당은 설탕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실제 곡물에 쓰는 비용은 원화 기준 최대 50%를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음식업체들의 원재료비 증가율은 최고 47.8%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수익성을 지키려면 소비자 가격을 최소 10에서 17%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지난 2년간 평균 11% 인상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 마진 방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이었다는 거죠. 고환율 부담이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상황에서 유럽의 기상 이변도 곡물가 재상승을 불러오진 않을까 좀 노심투사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자 출입하는 업계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고영욱 기자는 지금 게임 업계에 출입하고 있는데 게임 업계도 지금 해외 사업 비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외 매출 비중들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네,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20조 6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반 이상인 11조 6천억 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이제 지난해 원달러 환율 매매 기준 환율 그 평균은 1,145원인데요. 오늘 지금 벌써 이제 1,430원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매출이 많은 게임사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업종같이 느껴지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업체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할까요? 그 이제 뭐 상반기 국내 상장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30에서 한 90%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크래프톤입니다. 무려 네. 이제 94%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업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환차익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 어디냐 하니까 다 같이
한 곳을 가리키면서 크래프톤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크래프톤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아시아 국가에서 약 한 8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또 북미와 유럽에서도 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넷마블이 84%, 그다음에 펄어비스 81%, 컴투스가 59%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게임사들도 지금 이제 해외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31%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들어서는 36%까지 높였습니다. 이 게임사들이 해외 매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달러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이용자들이 결제를 할 때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돈이 바로 게임사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이 앱 장터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산을 한 뒤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달러 매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당장 환차익 효과가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다면서요? 어디가 있습니까? 네, 뭐 이미 여러 그 게임사들이 상반기에 그 환차익으로 이제 실적 개선 효과를 좀 거둔 바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그 환차익 효과를 누린 기업은 바로 이제 펄어비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네, 그 영업 부분에서는 이제 손실이 42억 원이나 나면서 적자로 전환을 했지만 그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170억 원가량 발생을 하면서 300억 원대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펄어비스는 2분기 기준 1억 5천만 달러의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공시를 보면 앞으로 환율이 1,357원까지 오를 경우 총포괄 손익이 98억 원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400억 원이 넘었으니 100억 원 이상의 환차익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셈입니다. 환율이 올라서 적자를 면한 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게임 업계는 이제 원자재 같은 걸 따로 뭐 수입을 하거나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업계면 대부분 다 수혜를 본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것 같은데 환율이 올라서 피해를 본 기업은 없겠죠? 그 피해라기는 조금 그런데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디입니까? 넷마블인데요. 이 강달러,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아까 전에 이제 84%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재 이 달러 강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효과를 못 봐요? 어째서입니까? 그 넷마블이 지난해 미국의 그 소셜 카지노 기업인 게임사인 그 스피넥스라는 회사를 2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1조 7천억 원이 대출입니다. 이제 국내에는 이제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미주은행 이런 그 해외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서 이제 이게 달러로 대출을 해줘서 받아서 이 돈으로 인수를 한 건데 네. 당시의 환율이 1,147원을 적용을 해서 1조 7천억 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넷마블에 따르면 그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해외 매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적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일종의 뭐 부동산 영끌하듯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외 대출이 많은 게임사는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요 또 뭐 우리가 간과한 게임사의 어떤 환율 리스크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게임을 국내에 들여와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율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뭐 환율이 오른 만큼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앞으로 해외 매출 확대를 좀 계속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 그 노출이 좀 더 커지겠죠. 지금 이제 최근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 P2E 게임만 해도 지금 해외에서만 그 서비스가 가능한 데다가 네. 크래프톤이나 넥슨 그리고 NC 같은 그 주요 게임사들이 북미나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콘솔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IP를 빌려와서 국내에 론칭하는 이건 뭐 일종의 수입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을 수입하는 게임사들은 또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업계 다음 얘기를 해보죠. 지금 박 기자, 이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뭐 곡물가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환 리스크까지 이제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중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식품 기업은 사실 안 어려운 기업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임 업계처럼 원재료가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요 식품 기업 중에서 살펴보면요. 상대적으로 대상, SPC, 삼립, 농심 등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대상과 삼립의 영업이익이 각각 11%, 7.6%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들 모두 식품 소재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식품도 이 여러 사업 중에 제조업과 소재 기업이 있는데요. 당장 대상은 국내 최대의 전분 생산 기업입니다. 이 전분은 옥수수를 재료로 만드는데 이 빵이나 과자 등 식품은 물론 종이나 섬유, 건축 자재에도 쓰이는 소재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거죠. SPC 삼립 역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원료로 대부분 수입하고요. 이 재료값이 뛰었다고 생산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환율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라면 5개들이 들어있는 한 봉지가 뭐 지금 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 있던데. 맞습니다. 이건 뭐 이 가격도 지금의 환율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뭐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식품 업체들이 지금 환차손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는 일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자산이 해외에 있는지 해외에 얼마나 부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기업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갖고 있는지는 이 사업 보고서에 통해서 이게 확인은 가능한데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농심이 이 환차익 손해를 많이 볼 것으로 이 거론되는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 농심이요. 예. 그리고요. 예, 뭐 다만 여러 기업 중에서 좀 수혜 기업도 이제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네. 한 곳이 KTNG가 이 환율 인상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환율 10%를 가정하면은요 연결 영업이익이 5.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 판매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로 결제를 된 걸 원화로 가져오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죠. 네. 증권가에서 이 때문에 KTNG를 킹달러 수혜주라고 지목을 합니다. KTNG 전체 담배 사업 매출의 3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요. 해외 담배량도 성장 중인데 2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게다가 관련형 전자담배인 닐도 발을 넓혀가는 모습인데요.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해 이 레바논 등 3개국까지 판매 국가를 25개로 늘린 상황입니다. 이 KTNG도 식품업계로 보는군요. 담배를 식품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해외에서 KTNG 담배가 좀 잘 먹히는 모양이죠. 고 기자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네. 네. 담배를 피진 않는 모양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KTNG 네. 설명에 따르면은 이 해외 시장에서도 중동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쪽으로. 예. 우리 담배의 경쟁력이 향과 품질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KTNG의 해당 시장 진출 가능성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품 업체들 중에서도 해외로 수출을 좀 늘려가는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라면도 사실 해외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농심은 오히려 수혜에서 비껴나 있다.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은 달러 부채가 많은 농심의 환율 급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농심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외화 환산 손실이 일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통상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 부담이 생기더라도 해외 판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상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표적인 경우가 매출 70%가 나오는 삼양식품의 경우가 있는데요. 농심은 주요 공장 대부분이 해외에 있었고 수출 비중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경쟁사보다 높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오늘 전문가들 조언을 보니까 한동안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조언들 많이 하던데 식품주가 사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아닙니까? 이 전망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주는 보험이나 통신업종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속했죠.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핸드폰을 갑자기 버리거나 하루 3끼 먹던 밥을 줄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진 게 현실입니다. 오늘 코스피 연중 최저점 찍은 폭락장에서 통신업종만 유일하게 올랐고요. 담배나 식품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평균으로 봐도 음식료주 0.59% 하락할 정도고요. 방어주 역할은 했지만 예전만큼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식품 기업들이 정부의 물가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원가가 오른 만큼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올리지 못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곡물 가격이 치솟는 원인이 글로벌 기상이변이라는 천재지변 탓인 것도 식품업계의 안정성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지목되고요.
무엇보다 워낙 물가가 급등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소비자들이 식비마저 줄이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방어주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점차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적 환 리스크가 적다고 하는 게임 업계, 그리고 뭐 원자재 부담이 좀 심하다고 하는 식품 업계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환 리스크를 업종별로 따질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업체마다 뭐 해외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해외 공장이 있는지, 국내 공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욱,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2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자는 지금이 오히려 가상자산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23조 원. 반년 만에 32조 2천억 원,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53% 감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 8일 6만 6천 달러에서 지난 6월 30일 1만 9천 달러로 수직 낙하한 것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이익은 6,301억 원으로 62%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 등을 비롯해 루나테라, 셀시우스 파산 등 악재와 이로 인한 가상자산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시스의 CEO인 마이클 그로네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t could be your car, it could be your house, it could be a lot of other things that has value that will now be tokenized and be able to live on the blockchain. 갈수록 거래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 will see way more financial instruments being built on the blockchain. We already seen on Ethereum, on Solana and other blockchains financial instruments like smart contracts for lending and for exchange being built there, and we will see a multitude of that over the next 5 years.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신도시 택지를 낙찰받았던 건설사들이 도로 땅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진 곳도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고 한 업체당 하나의 필지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의 주인이 된 곳은 한 건설사의 계열사로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3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설사가 부지를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런 식으로 주인을 찾은 공공택지가 75필지로 같은 기간 공급된 전체 필지 가운데 40%를 차지합니다. 이들 필지는 소위 벌떼 입찰 5인방이라 불리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을 올려 사세를 불리는 데 이용됐습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업계의 관행이라기엔 계열사만 많으면 땅 따먹기에 유리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과 무관한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로부터 택지를 환수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낙찰과 동시에 페이퍼 컴퍼니 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들의 중복 입찰도 막을 예정입니다. 30일 이내에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조사를 해서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0개 택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 조사 또는 경찰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정부는 연내 주택법 등을 개정해 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고 건설사의 반발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은 비속어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나름의 경제 성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로부터 2차 전지용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로부터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거론됩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의 경제 분야 구체적 성과로 먼저 캐나다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을 앞두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IRA 시행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 비중을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늘려야 합니다. 북미 지역에 위치한 캐나다는 풍부한 광물 자원 보유국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과 리튬, 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리튬, 코발트 공급 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북미 지역 기업들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가량의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분야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때 유치한 신고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연구개발센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빅4 반도체 장비 업체들 모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오 대기업들의 추가 투자 유치도 기대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열린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 바이오 기업들도 참석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한국 내 의료기기 사업부문 트레이닝과 연구개발센터 설립, 얀센 백신 글로벌 생산기지와 설비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성과에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보면 주 초에서 주말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콜마그룹이 KB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하는 총 2,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펀드에 단독 출자 기업으로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발굴,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콜마그룹은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HK이노엔 등 5개사가 각각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출자하며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른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 동남아 지역의 유망한 바이오 벤처 커머스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고웨스트 미국이 아닌 인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 경제의 시선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면서 이 해외 대형 기업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IB들까지 이 중국에서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JP모간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까지 아이폰 생산 시설의 25%를 인도로 옮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95.3%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는 그 비중을 줄이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5%를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글 역시도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을 늘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인도 제조업체들에게 연간 50에서 100만 대 수준의 이 픽셀 스마트폰 생산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기기 전부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구글 역시도 인도로 생산 비중의 무게를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대안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추이도 좀 달라지고 있겠네요. 네, 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산 비중 67%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생산 기지지만요. 중국의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2위인 인도의 경우 지난해 16%를 차지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생산 점유율이 2배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도 관심 있게 인도 시장을 주목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8월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자금 100억 달러 중 70억 달러가 인도로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 증시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주식의 상승률 무려 4.7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북미 주식을 살펴보니까요. 마이너스 8.70%를 기록했고요. 유럽 주식이 마이너스 5.98%, 일본 주식이 마이너스 5.6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성장세입니다. 같은 기간 또 중국은 마이너스 9.39% 하락하면서 왜 투자자들이 탈중국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가까운 성장세였는데 이 인도 주식 3개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21.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씁쓸하면서 부럽기도 한데 인도 시장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중국에 비해서 성장성도 좋고요. 네. 이 리스크는 덜하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이 좋은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IMF는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7.4%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이 중국의 성장률은 3.3%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비교해보면 인도에 주목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엔이 내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도의 인구 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껄끄러운 국제관계 역시 중국 시장의 리스크로 꼽힙니다. 시티그룹은 미중 갈등이 중국 시장에 위험을 키우고 있다면서 인도를 최우선 진출 시장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장 기대감은 높은 상황에 중국 대비 리스크는 덜한 인도에 이제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오늘 내용 들으시고 인도 시장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인도 시장은 방대한 인구수만큼이나 이 자원이나 원자재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큰 시장입니다. 올해 인도가 밀이나 설탕 등 이 원당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 철강 생산을 말하는 조강 생산량도요. 지난달 세계 3, 4위였던 일본과 미국은 감소한 반면 인도는 7.1% 증가를 했습니다. 강한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세계 1위 조강 생산을 보이는 중국도 성장하긴 했지만 3.1%로 인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석탄 생산 역시도 8월에 6천만 톤 가까이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9%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이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인도가 인구 기반으로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점에 더해서 주요 자원 생산국으로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기업들도 좀 유망하게 투자처로 거론이 되는 곳들이 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인도 최대 건설 기업인 이 라센 앤 투브로 그리고 또 인도의 최대 민영 은행인 ICICI 은행 또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을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건설업체와 은행이 유망 투자처로 꼽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업계의 매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은행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특히나 유동성이 충분한 이 대형 기업들의 대형 은행들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인도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 두 기업을 꼽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도 시장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안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기술 강국인 만큼 인도 기술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이 정교한 IT 기술 기반으로 한 기업들도 활용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인도 펀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인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로는 인도 대형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FTSE 인디아 ETF와 또 블랙록이 운용하는 인도 소형주 또 성장주 투자 상품인 아이쉐어즈 MSCI ETF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경우는 특히나 투자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3개 주를 연이어 집중 공략한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달 미국 동부와 서부, 남부 등 3곳에서 프라이빗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반도체 분야 R&D 기술력이 높은 해외 석박사급 인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가 소수 정예로 밀도 있는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실제 영입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4,200명이 넘는 반도체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첨단 인재 투자는 아끼지 말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쟁사 TSMC 역시 대만 주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채용 박람회를 열어 1,500명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기업 IR이나 홍보를 하지 않았던 이른바 은둔의 기업들이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비철금속 업계인 이 고려아연과 영풍, 풍산 같은 기업들이 최근 각종 컨퍼런스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IR 행사를 하거나 홍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연과 구리 등 비철 금속 생산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만큼 그간 IR이나 홍보 유인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배터리 신사업을 전개하면서 고객사 유치와 자금 조달 유인이 커진 게 변화의 요인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